대위의 딸 중줄거리. 푸카초프의 반란이 일어나고 반란군에게 요새가 함락되어 미로노프 대위와 그의 아내, 장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그런데 반란군 지도자인 푸카초프는 다름 아닌 일전의 눈보라 속에서 그리뇨프에게 길을 안내하고 토끼가죽 외투를 받았던 농부였고, 그때의 일을 기억한 푸카초프는 그리뇨프의 목숨을 살려주고 오렌부르크로 떠나보낸다. 한편 시바브리는 푸카초프 편에 붙어 벨로고르스크 요새의 새 지휘관이 된다. 오렌부르크는 봉쇄되고 돌아온 그리뇨프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로부터 시바브린이 결혼을 강요한다는 밀서를 받고 사령관에게 전투를 재촉하지만 그의 제안은 거부된다. 제11장 폭도들의 소굴. 천성이 흉포한 사자일지라도 그때는 배가 불렀으므로 내 동굴에는 무슨 일로 찾아오셨소? 하고 상냥하게 묻는 것이었다. 에이 수마르코프 중에서. 나는 장군과 헤어지자 바삐 숙소로 돌아왔다. 사벨리치는 나를 맞아들이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도련님은 날마다 쓸데없이 그따위 주정뱅이 도둑놈들과 맞서곤 하십니다. 그게 어디 귀족이 하실 일인가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아요? 그러다가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어떡합니까? 상대가 터키나 스웨덴이라면 모르되 그따위 놈들과는 치사스러웠어도 맞서지 말아야지요. 나는 그의 말을 가로채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모두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넉넉합니다. 하고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다. 악당들이 구석구석까지 뒤졌지만 제가 감쪽같이 감춰놓고 한 푼도 뺏기지 않았지요. 이렇게 말하며 그는 호주머니에서 은전이 가득 들어있는 목을 묶고든 길쭉한 돈주머니를 꺼냈다. 그럼 사벨리치, 거기서 지금 반만 내게 주게. 그리고 나머진 자네가 가져. 나는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갈 거야. 표트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고 착한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느님 두려운 줄 아셔야죠. 사방이 도적대에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마당에 대간절 어디를 가시겠다고요.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으시다니 부모님 생각은 손톱만큼도 안 하세요. 어디를 가신다고요? 뭐 때문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면 군대가 가서 도둑놈들을 다 잡아드릴 겁니다. 그때는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십시오. 그렇지만 내 결심은 굳건했다. 설득해봤자 소용없네. 나는 노인에게 대답했다. 난 반드시 가야 해. 가지 않으면 안 돼. 사벨리치, 슬퍼하지 말게.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푸신다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저 말고 거리낌 없이 쓰게. 너무 아끼려고만 하지도 말고 세곱절이 비싸더라도 필요한 건 꼭 사야 해. 그 돈은 내가 자네에게 주는 거야. 혹시라도 내가 사흘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도련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빌리치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제가 도련님을 혼자 가시게 할 줄 아셨습니까? 꿈에도 그런 말씀 마십시오. 꼭 떠나실 결심이시면 저는 걸어서 쫓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도련님도 없는데 뭐하러 이 성벽 아래 남아있겠어요? 제가 뭐 실성이라도 했단 말입니까? 도련님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도련님 곁에서 한 치도 떨어지지 않을 테니. 나는 사벨리치와 입씨름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므로 그에게 길 떠날 채비를 하라고 일렀다. 반시간 후에 나는 나의 준마에 올라타고 사벨리치는 말라빠진 절름발이 말에 탔다. 그것은 사료가 없어 성 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거저준 말이었다. 성문에 왔다. 보초는 아무 말 없이 우리를 통과시켰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렌부르크를 떠난 것이다. 날이 저물기 시작했다. 우리는 푸카초프의 은신처인 베르다라는 커다란 마을 옆을 지나가야 했다. 똑바로 뻗은 도로는 바람에 날려온 눈에 덮여 있었지만 들판에는 날마다 새로 찍히는 말발굽 자국이 보이지 않는 곳이 없었다. 나는 속도를 냈다. 사벨리치는 저만치 뒤처져 간신히 내 뒤를 쫓아오면서 쉬지도 않고 외쳤다. 도련님, 제발 좀 천천히 가세요. 이 말라빠진 병신말은 그 다리 긴 말을 쫓아갈 수 없어요. 뭘 그렇게 서두르십니까? 네 집 잔치에라도 가신다면 모를까. 가봤자 머리 위로 도끼날이 떨어질 판인데. 표트르 안드레이치,
표트로 안드레이치 도련님, 살려주세요. 아이쿠 하느님, 이러다가 나리댁 아드님 돌아가시게 생겼네. 얼마 후에 베르다 마을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마을의 자연적인 방벽을 이루고 있는 골짜기로 들어섰다. 사벨리치는 떨어질세라 달라붙어 쉴 새 없이 우는 소리를 늘어놓는 것이었다. 나는 마을을 무사히 우회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자 바로 눈앞 어둠 속에서 통나무 방망이를 든 8명의 농부가 느닷없이 나타났다. 푸카초프의 은신처를 지키는 보초병들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불러 세웠다. 아무를 모르는 나로서는 조용히 그 옆을 지나치고 싶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나를 에워쌌고 그중 한 놈은 말의 재갈을 붙잡았다. 나는 군두를 뽑아 그 농부의 머리를 내리쳤다. 모자를 쓰고 있어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비틀거리며 쥐고 있는 재갈을 놓았다. 나머지 놈들은 당황하여 도망쳤다. 나는 그 틈을 타서 박차를 가하며 쏜살같이 말을 달렸다. 점점 짙어가는 어둠이 모든 위험에서 나를 구출해 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문득 뒤를 돌아보니 사벨리치가 보이지 않았다. 절름발이 말에 탄 노인은 가엾게도 도둑놈들에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한참을 기다리다가 붙잡힌 것이 분명해지자 말을 돌려 그를 구출하러 되돌아갔다. 골짜기에 가까워지자 멀리서 떠들썩한 고함 소리와 사벨리치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바삐 말을 달려 곧 조금 전에 나를 정지시켰던 보초들 가운데로 뚫고 들어갔다. 사벨리치는 그들에게 포위되어 있었다. 그들은 노인을 말라빠진 말에서 끌어내려 포승으로 묶으려는 참이었다. 내가 되돌아온 것을 그들은 기뻐했다. 고함을 지르며 덤벼들더니 순식간에 나를 말에서 끌어내렸다. 그 중에서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우리를 곧 폐하의 어전으로 끌고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 우리 폐하께서 지금 당장 너희들 목을 벨지 아니면 날이 셀 때까지 기다릴지 알아서 분부를 내려주실 게다. 나는 저항하지 않았고 사벨리치도 나를 따라 고분고분하게 굴자 보초병들은 한껏 으스대며 우리를 호송해 갔다. 골짜기를 가로질러 가서야 우리는 마을에 도착했다. 오두막은 집집마다 불빛을 밝히고 있었다. 사방이 온통 시끌벅적했다. 거리마다 움직이는 군중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어두워서 우리의 존재는 사람들 눈에 띄지도 않았으니 내가 오렌부르크에서 온 장교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곧장 교차로의 한쪽 구석에 있는 오두막으로 끌려갔다. 문 앞에는 포도주통 연암은 개와 대포 2문이 세워져 있었다. 농부들 가운데 하나가 말했다. 여기가 궁전이다. 너희들이 왔다고 지금 당장 보고하겠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사벨리치를 돌아보았다. 늙은이는 기도문을 외면서 성호를 긋고 있었다. 꽤 오랫동안 기다렸다. 마침내 들어갔던 농부가 나오더니 내게 말했다. 들어와. 폐하께서 장교를 데리고 들어오라는 분부시다. 나는 농부의 집, 아니 농부들의 말을 빈다면 궁전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촛불이 2개 켜 있고 벽에는 금박종이가 돌아가며 붙어 있었다. 그러자 의자와 탁자, 굵은 노끈으로 매달아 놓은 세숫대야, 못에 걸려있는 세수수건, 구석에 놓인 부직갱이나 단지들이 줄지어 선 널따란 선반은 평범한 오두막과 다를 바가 없었다. 붉은 카프탄에 높다란 모자를 쓴 푸카초프가 양손은 허리에 대고 팔꿈치를 한껏 펼친 위풍당당한 자세로 성상 아래 상석에 앉아 있었다. 주위에는 측근들이 그를 떠받들듯이 둘러서 있었다. 오렌부르크에서 장교가 왔다는 기별이 폭도들에게 강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그들은 당당한 태도로 나를 맞이하려 했음이 분명했다. 푸카초프는 첫눈에 나를 알아보자 일부러 꾸몄던 그의 위엄은 갑자기 사라졌다. 아니, 장교 아니신가? 그가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그간 어찌 지냈는가? 여긴 무슨 일로 왔나? 나는 개인적인 용무로 왔는데 그의 부하들이 나를 불러 세웠다고 말했다. 그러면 그 용무라는 게 뭔가? 그가 내게 물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푸카초프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고 동지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명령했다. 모두들 명령에 복종했지만 그중 2놈은 꼼짝 않고 제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어서 말해보게.
하고 푸카초프가 말했다. 나는 이 친구들에겐 비밀이 없으니까. 나는 곁눈으로 자칭 황제의 충신들을 훑어보았다. 그중 하나는 턱수염이 희고 허리가 꼬부라져서 기력이 없어 보이는 늙은이였는데 회색 농부 외투를 입은 위에 어깨로부터 푸른 술을 들이운 이외에는 이렇다 할 특징이 없어 보였다. 그러나 다른 한 놈은 평생 잊을 수 없다. 큰 키에 뚱뚱한 몸집, 그리고 어깨가 떡 벌어진 40대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붉고 짙은 구렛나루, 번뜩이는 잿빛 눈, 구멍이 없어진 코며 이마와 볼에 박힌 불구스름한 반점 같은 것이 그의 널따란 곰보 얼굴에 말할 수 없이 야릇한 표정을 이루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붉은 루바시카에 가랭이가 넓은 까자크 바지를 입고 끼르키스식 실내복을 걸치고 있었다. 첫 번째 사내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타령한 상병 벨로보로도프였고 두 번째 사내는 아파나시 소콜로프로 시베리아 광산에서 3번이나 탈주를 감행한 유영수였다. 바짝 긴장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얼떨결에 마주하게 된 이 자리는 내 상상의 나래를 활짝 펼치게 해주었다. 그러다가 나는 푸카초프가 던진 질문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말해보게나. 되간절 무슨 용무로 오렌부르크에서 이곳으로 왔단 말인가. 기이한 생각이 머릿속에 불쑥 떠올랐다. 나를 2번씩이나 푸카초프 앞으로 데려온 신의 섭리가 내 계획을 실천에 옮길 기회를 제공해 줄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나는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고 내가 내린 결정이 옳은지 재고해 볼 여지도 없이 푸카초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나는 거기서 학대를 받고 있는 고아를 구출하려고 벨로그루스크 요새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푸카초프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했다. 어떤 놈이야? 내 부하로서 고아를 못살게 구는 놈은? 하고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따위 놈은 제 아무리 똑똑해도 내 처단을 면치 못하지. 어서 말해봐. 못된 짓을 하는 건 어떤 놈이야? 시바브린입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신부집에서 보신 그 병든 처녀를 감금해 놓고 강제로 아내를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좋아. 내 시바브리란 놈을 혼내주지. 푸카초프가 무섭게 고함쳤다. 그놈이 내 밑에서 멋대로 활개치며 백성을 괴롭힌 죗값을 치르게 할 테다. 그놈의 목을 베어버릴 테다.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홀로푸샤라는 별명을 가진 아파시 소콜로프가 목신소리로 끼어들었다. 시바브린을 요새 사령관으로 임명한 것도 좀 너무 서둘렀지만 지금 그자의 목을 달아맨다는 것도 역시 경솔한 짓입니다. 당신은 귀족을 사령관 자리에 앉혀 까자크들의 기분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기껏 한 번의 고발로 귀족놈을 처벌해서 나머지 귀족놈들까지 겁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긴다거나 두어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깨에 푸른 술을 들이운 늙은이가 입을 열었다. 시바브린을 처형하는 건 대수로운 일이 아니지만 이 장교 양반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왔는지 한번 정식으로 신문에 보는 것도 헛일은 아닐 겁니다. 만일 이 사람이 당신을 황제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치는 간단하지만 만일 인정한다면 어째서 오늘까지 역적놈들과 함께 오렌부르크에 붙어 있었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사람을 재판소에 끌고 가서 거기에 불을 켜놓고 신문할 준비를 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아무래도 오렌부르크의 우두머리들이 이 사람을 우리에게 첩자로 보낸 것만 같은데요. 늙은 악당놈의 논리는 그럴듯하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지를 떠올리니 온몸에 한기가 들 정도로 오싹했다. 푸카초프는 당황한 내 기색을 눈치챘다. 어떤가 장교 양반. 그가 내게 한쪽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우리 장군께서 정곡을 찌른 듯하군. 자네 생각은 어떤가? 푸카초프의 조롱은 내게 용기를 돌려주었다. 나는 태어난 어조로 목숨은 그의 손 안에 있으니 좋을 대로 하라고 대답했다. 좋아. 하고 푸카초프는 말을 받았다. 그럼 묻는 말에 대답하게. 지금 성내의 상태는 어떤가? 덕분에 만사태평합니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만사태평이라고. 푸카초프는 내 말을 되풀이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말인가. 자칭 황제의 말이 사실이었지만 나는 선서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그것은 허튼 소리에 지나지 않으며 오렌부르크에는 모든 물자가 충분히 저장되어 있다고 역설했다.
자, 보십시오. 하고 늙은이가 가로챘다. 저놈은 눈앞에서 대장을 보란 듯이 속이고 있습니다. 성에서 도망쳐온 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기를 오렌부르크는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고 있으며 거기선 썩은 고기만 먹어도 감지덕지할 지경이라고 했잖습니까? 그런데도 저 기종놈은 모든 게 차고 넘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대장이 시바브린의 목을 치고 싶다면 저 어린 놈의 목도 같이 쳐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시기할 일 없이 공평하죠. 이 저주받을 늙은이의 말은 푸카초프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홀로푸샤가 그 말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쯤 해두게 나오미치.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자넨 그저 입만 열면 목 매달고 목을 치란 말뿐이군. 자네가 뭐 영웅 호걸이라도 되는 줄 아나. 저도 숨이 간당간당 붙어있는 주제에. 금방 숨 넘어갈지도 모르는 마당에 사람 죽이기를 풀베듯 하고만 있으니 그래 얼마나 더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나. 그런 자네는 뭐 성인군자라도 되는 줄 아나. 벨로브로도프가 따지고 들었다. 동정심이 남아도는 모양이지. 그야 물론 나도 지은 죄가 크지. 그는 울퉁불퉁한 주먹을 불끈 쥐고 소매를 걷어올려 털이 부스스한 팔뚝을 내보였다. 이 손으로 말하더라도 기독교도들의 피에 젖은 죄가 있지. 하지만 어디까지나 역적놈들을 죽였지 제 집에 찾아온 손님을 죽인 일은 없어. 널따란 교차로나 어두운 숲속에서 죽였지. 집안 벽 난로가에 눌러앉아서 죽이진 않았다고. 새몽둥이랑 도끼날로 쳐 죽였을 망정 계집처럼 새치 혓바닥을 놀려 죽이진 않았으니까. 홀로푸샤가 응수했다. 노인네가 고개를 돌리고 코도 잘린 주제에 하고 혼잣말을 했다. 뭘 중얼거리는 거야? 이 늑다리야. 홀로푸샤는 버럭 고함을 쳤다. 왜? 내 놈의 코도 베어주랴. 내 놈 차례도 돌아올 테니 두고 봐라. 불짓게 냄새를 맡을 날이 있을 게다. 그 전에 내가 내 놈의 턱수염을 몽땅 뽑아버릴지도 모르니 조심해야 할걸. 여보게 장군들, 푸카초프가 위엄있게 입을 열었다. 싸움은 그만들 두게. 오렌부르크의 개새끼들이 같은 들보에 매달려 발을 버둥거린다면 몰라도 우리 숙회들이 서로 물어뜯는 일이 있어선 안 되지. 자, 서로 화해하게. 홀로푸샤와 벨로보로도프는 입을 꾹 다문 채 험악한 표정으로 상대방을 노려보았다. 내게 아주 불리하게 끝날지도 모를 화제를 딴 데로 돌려야만 한다는 일념으로 나는 푸카초프를 향해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참, 선사받은 말과 외투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다는 걸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오렌부르크에 채 닿기도 전에 길에서 얼어 죽었을 겁니다. 나의 개교는 성공했다. 푸카초프는 매우 기분이 좋아졌다. 이 세상은 서로 도우며 사는 거라네. 그는 가늘게 뜬 눈을 깜빡거리며 말했다. 자, 이제 말해보게나. 시바브린이 괴롭힌다는 그 처자를 자네가 이리도 걱정하는 이유가 뭔가. 누군가가 사내대장부의 가슴에 사랑의 불씨라도 지핀 게로군. 그렇지. 그녀는 제 약혼녀입니다.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걸 느낀 나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푸카초프에게 말했다. 자네의 약혼녀라니. 푸카초프가 깜짝 놀라 소리쳤다. 그걸 왜 이제야 말하나. 우리가 자네를 장가 보내주겠네. 그리고 혼인날에는 피로연을 열어 한바탕 놀아봄세. 이 말을 하고 나서 그는 벨로브로도프를 향해 말했다. 이것 봐, 장군. 나는 이 장교 양반과는 오래된 친구 사일세. 다 같이 앉아서 저녁을 드세나. 골치 아픈 일은 자고 일어나 아침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란 말도 있지 않나. 그놈 일은 내일 결정하자고. 나는 이 영광을 거절하는 것이 마음에 편했겠지만 하는 수 없었다. 오두막 주인장의 딸인 2명의 젊은 까자크 여인들이 탁자를 하얀 식탁보로 덮더니 빵과 생선수프, 포도주통과 맥주통을 내왔다. 이리하여 나는 두 번째로 푸카초프와 그의 무시무시한 동료들의 식탁에 마주 앉게 되었다. 내가 부득이하게 한몫 낀 그 주연은 밤이 깊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침내 자중은 모두 술에 취하기 시작했다. 푸카초프가 의자에 앉은 채 졸기 시작하자 부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도 밖으로 나가자고 눈짓했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왔다.
홀로프샤의 지시에 따라 보초병이 나를 재판소라는 오막살이 집으로 끌고 갔다. 거기서 나는 사벨리치와 만나 둘이 함께 감금되었다. 노인은 일이 되어 나가는 꼴을 보고 넋이 나가 내게 한마디 질문도 던지지 못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한숨을 쉬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더니 이윽고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밤새도록 꼬리를 물고 떠오르는 상념 때문에 끝내 한잠도 자지 못했다. 아침이 되자 푸카초프의 심부름꾼이 나를 부르러 왔다. 나는 그에게로 갔다. 문 앞에는 따따르마를 세 필 달아놓은 포장친 트로이카가 서 있었고 한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현관에서 푸카초프와 만났는데 그는 털가죽 외투에 키리키스 모자를 쓰고 길떠날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어쩌녁에 만났던 패거리들이 그를 애워싸고 굽실거리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지만 어쩌녁에 내가 처음 보았을 때에 비하면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푸카초프는 기분 좋게 나를 맞이하고 나서 내게도 함께 마차에 오를 것을 명했다. 우리는 마차를 탔다.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가자. 선체로 트로이카를 조종하는 어깨가 떡 벌어진 타타르인에게 푸카초프가 말했다. 내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말들이 움직이자 방울소리가 울렸고 이윽고 마차가 날개 돋친 듯 달리기 시작하려는데 기다려요, 기다려. 매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려와서 돌아보니 사벨리치가 이쪽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었다. 푸카초프는 말을 멈추게 했다. 표트루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고 노인은 소리쳤다. 그래, 이 늙은 놈을 팽개치고 혼자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 늙은이로군 하고 푸카초프가 말했다. 또 만났군 그래. 거기 마부 옆에 올라타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폐하. 사벨리치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를 이토록 잘 보살펴 주시다니 폐하께서는 만수무강하실 겁니다요. 이 몸은 평생 폐하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요. 그리고 토끼가죽 외투에 대해선 더 이상 입도 뻥긋하지 않겠습니다요. 이때 나온 토끼가죽 외투 얘기야말로 푸카초프의 심기를 건드려 그를 진노하게 만들 수도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자칭 황제는 그 말을 듣지 못했거나 아니면 시기에 맞지 않는 풍자라고 묵살해버린 것 같았다. 말들은 달리기 시작했고 군중은 길가에 멈추어 서서 깊이 허리를 굽혀 경의를 표시했다. 푸카초프는 양쪽으로 번갈아 가며 머리를 흔들어 보였다. 우리는 곧 마을을 벗어난 평탄한 눈길을 질주하고 있었다. 그때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추측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몇 시간 후면 나는 이미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여인과 만나게 될 것이다. 나는 우리들이 다시 만나는 순간을 마음속에 그려보았다. 그리고 또 내 운명을 소나기에 쥐고 있는 이 산에 기이한 상황으로 얽히고 설켜 나와 비밀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이 사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 그러자 생각은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구원자를 자처한 사내의 흉악하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행태에 이르렀다. 푸카초프는 그녀가 미로노프 데이의 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원한을 품은 시바브린이 그에게 전부 다 일러 바칠지도 모른다. 아니면 푸카초프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모골이 다 송연해졌다. 푸카초프가 불현듯 내게 말을 거는 바람에 내 상념은 중단되고 말았다. 장교 양반,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시는가? 생각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나는 대답했다. 나는 장교고 또 귀족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당신과 맞서서 싸웠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트로이카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내 일생의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겁이라도 난다는 겐가? 푸카초프가 물어보았다. 나는 이미 그에게 관대한 용서를 받았으니 그의 동정뿐만 아니라 원조조차도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지, 자네 말이 옳아. 옳고 말고. 하고 자칭 황제는 말했다.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내 부하 녀석들이 자네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어. 특히 그 늙은이는 오늘도 자네가 틀림없는 간첩이니까 고문에서 목매달아 버려야 한다고 우기더군. 그렇지만 나는 그러라고 하지 않았네. 사빌리치와 타타르인에게까지 들리지 않도록 목소리를 낮춘 뒤 그가 덧붙였다. 자네가 내게 준 포도주 한 잔과 토끼 가죽 외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네.
보다시피 나는 자네 편 작자들 말처럼 피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닐세. 나는 벨로고르스크 요새가 점령되었을 때의 광경을 상기했지만 그와 다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렌부르크에서 내 얘기를 어떻게 하고 있나? 한참 만에 푸카초프가 입을 열었다. 다루기가 힘든 상대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은 실력을 발휘했으니까요. 자칭 황제의 얼굴은 만족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그야 그렇지. 하고 그는 사뭇 유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가 가는 곳에 당할 자 없으니까. 오렌부르크에선 저 유제예바 전투를 알고 있나? 40명의 장군이 전사하고 4개의 군단이 포로로 잡혔거든.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프로시아 왕은 나와 견줄 수 있을 것 같나? 악당의 자화자찬을 듣고 있자니 우스웠다. 당신이 생각하기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에게 슬쩍 물어보았다. 당신이라면 프리드리히 대왕을 해치울 수 있겠소? 표트로 표토로비치 말인가? 못할 거 뭐 있나? 그자를 쳐부순 자네 편 장군들을 내가 해치우지 않았나? 지금까지는 운 좋게도 승승장구해왔지. 모스크바를 칠 때도 그렇게 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당신은 모스크바로 진격할 작정입니까? 자칭 황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음성을 낮추어 말했다. 그야 신만이 아실 일이지. 나는 운신의 폭이 좁아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네. 내 부활한 작자들은 제멋대로인 데다가 약삭빠르기까지 하다네. 원래가 도둑놈들 아니던가. 나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놈들의 동태를 살펴야만 하네. 전세가 기울기라도 하는 날엔 제 목숨 구하겠다고 당장 내 모가지를 갖다 팔 작자들이니. 자칭 황제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나직히 말했다. 말씀 한번 잘했습니다. 내가 푸카초프에게 말했다. 그러니 당신은 제발로 그곳을 걸어 나와 적당한 때를 살펴 여제폐와의 자비를 구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푸카초프는 순웃음을 지었다. 그렇지 않네. 그가 대답했다. 참회하기엔 너무 늦었어. 내게 자비를 베풀 리가 없지. 기왕 내친 김에 끝까지 가보려네. 혹시 아나. 그래서 성공할지도. 그리시카 오토레피예프란 자도 모스크바를 다스리지 않았느냐 말일세. 그자의 최후가 어땠는지 알기나 합니까? 그자를 창밖으로 내동댕이 쳐 참수형에 처한 뒤 불에 태웠고 그 죄마저 대포에 채워 쏘아버렸단 말이오. 내 말을 들어보게나. 푸카초프는 섬뜩한 영감이라도 떠올랐다는 듯이 운을 뗐다. 내 자네에게 어릴 적 칼미크 노파가 들려준 옛날 얘기를 하나 들려주지. 어느 날 독수리가 까마귀에게 물어보았다네. 까마귀야, 말해보아라. 너는 이 세상에서 300살까지 사는데 나는 어째서 고작 33년밖에 살지 못하는 거냐. 까마귀가 대답하기를 나리, 그건 말입죠. 나리는 산 짐승의 피를 마시지만 저는 죽은 짐승의 피를 마시기 때문이랍니다. 독수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까마귀와 똑같은 걸 먹어보겠다고 했다네. 까마귀는 그러자고 했지. 독수리와 까마귀는 함께 날아갔어. 그들은 눈앞에서 쓰러져 있는 말을 발견했네. 그리곤 내려가 앉았지. 까마귀가 부리로 쪼아 먹으며 맛있다고 했네. 독수리는 한두 번 쪼아 먹어보더니 날개를 휘저으며 까마귀에게 말했네. 이봐, 까마귀. 죽은 짐승을 먹으며 300년을 사느니 뒷일이야 어찌 되건 간에 단 한 번이라도 산 짐승의 피를 실컷 마시는 편이 낫겠어. 어떻게 생각하나? 이 깔미크의 옛날 얘기를. 참 재밌군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그렇지만 살인이나 강도질을 하며 사는 건 내 생각으론 송장을 쪼아 먹는 거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은데요. 푸카초프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으나 아무 대꾸도 없었다. 우리 두 사람은 제각기 자기 생각에 잠겨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따따르이는 구슬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사벨리치는 마부석에서 몸을 흔들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트로이카는 평탄한 겨울길을 손살같이 달리고 있었다. 문득 야이크 강의 험한 기슭 위에 조그만 마을이 눈에 들어왔다. 통나무 울타리와 종각도 보였다. 그리고 15분 후에 우리들은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들어갔다. 제12장 고아.
우리 집 사과나무에 우둥지도 없고 격가지도 없듯이 우리 귀한 아씨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다네. 그녀를 시집 보내줄 사람이 없고 그녀를 축복해줄 사람도 없다네. 홀레가 중에서 마차가 사령관 집 입구에 도착했다. 주민들은 푸카초프의 말방울 소리를 알아듣고 떼를 지어 뒤를 쫓아왔다. 시바브리는 현관층계에서 자칭 황제를 영접했다. 그는 까자크들이 입는 옷을 걸치고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변절자는 비열한 말투로 반가움과 충성을 표시하며 푸카초프가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부축했다. 나를 보자 그는 당황한 빛을 보였으나 곧 마음을 가다듬고 손을 내밀었다. 자네도 우리 편으로 넘어왔나? 진작 그럴 것이지. 나는 그를 외면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낯익은 방 안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나의 가슴은 무언가에 찔리는 것 같았다. 벽에는 죽어간 사람들의 인간 사령장이 지난 날을 말하는 슬픈 묘비명처럼 그대로 걸려 있었다. 푸카초프는 이반 꾸준미치가 부인의 잔소리를 자장가 삼아 앉아서 졸곤하던 바로 그 소파에 앉았다. 시바브린이 직접 그에게 보드카를 가져왔다. 푸카초프는 잔을 들어 쭉 들이킨 다음 나를 가리키며 그에게 말했다. 이 친구에게도 한 잔 주게. 시바브린은 쟁반을 들고 내 옆으로 다가왔지만 나는 다시 외면하고 말았다.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같았다. 눈치가 빠른 그는 푸카초프가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리가 없었다. 그는 푸카초프 앞에서 풀이 주고 의욕에 찬 눈초리로 나를 힐끔힐끔 바라보고 있었다. 푸카초프는 요새의 상황과 적군의 동정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다가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 불쑥 이렇게 물었다. 그런데 여보게, 자네가 감금하고 있는 처녀가 대체 누구지? 그녀를 나에게 보여주게. 시바브린이 송장처럼 창백해졌다. 폐하, 그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폐하, 그녀는 감금된 것이 아닙니다. 병자입니다. 그녀는 침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나를 거기 안내하게 하며 자칭 황제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핑계가 있을 수 없었다. 시바브리는 푸카초프를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방으로 안내했다. 나도 그 뒤를 따랐다. 시바브리는 층계에서 발을 멈추고 말했다. 폐하께서는 제게 무엇이든지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관계없는 자가 제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래, 자네가 결혼을 했단 말인가? 그를 갈기갈기 찢어 죽일 결심으로 나는 시바브린에게 소리쳤다. 조용히 하게. 푸카초프가 나를 막았다. 이건 내가 처리하지. 그리고 자네는 시바브린을 향해 그가 말을 이었다. 공연히 똑똑한 체하고 건방진 수작일랑 하지 말게. 그 여자가 자네의 아내든 아내가 아니든 간에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여보게, 내 뒤를 따라오게. 안방 문 앞에 와서 시바브리는 다시 발을 멈추고 더듬거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폐하, 아내는 열이 높아서 벌써 사흘째 줄곧 헛소리만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서 문이나 열어. 푸카초프가 말했다. 시바브리는 호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하더니 열쇠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푸카초프가 발길로 걷어차자 자물쇠가 벗겨지며 문이 열렸다. 우리들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방 안을 보고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다. 다 떨어진 농부의 옷을 입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방바닥에 앉아 있었다. 창백하고 비쩍 여인 몸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다. 그녀 앞에 놓인 물병 위에는 빵 조각이 올려져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몸을 부르르 떨더니 부르짖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푸카초프는 시바브린을 바라보고 입가에 쓴웃음을 띄우며 말했다. 자네 집 병실은 참 훌륭하군. 그리고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다가섰다. 이봐요, 아가씨. 남편한테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벌을 받고 있나? 남편이라고요. 하고 그녀는 대답했다. 저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에요. 저는 죽어도 저 사람의 아내가 되지 않겠어요. 만일 아무도 저를 구해주시지 않는다면 전 죽어버리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요. 죽어버릴 거예요.
푸카초프는 눈을 부릅뜨고 시바브린을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여. 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내 놈이 어떤 벌을 받아 마땅한지 아느냐. 시바브린이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모멸이라는 감정이 내 안의 모든 증오와 분노를 삼켜버렸다. 탈주한 카자크의 발 앞에 엎드린 이 귀족을 나는 혐오감 속에서 바라보았다. 푸카초프의 기분이 누그러졌다. 이번에는 용서하지. 그가 시바브린에게 말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죄를 범하면 그때에는 이것도 합쳐서 벌을 줄 테니 그리 알게. 그리고 나서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돌아보며 상냥하게 말했다. 자, 귀여운 아가씨. 아가씨에게 자유를 주지. 나는 황제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재빨리 그를 쳐다보고 지금 눈앞의 사내가 부모의 원수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때 나딕은 팔라샤가 서슴지 않고 방 안으로 뛰어와서 주인 아가씨를 간호하기 시작했다. 푸카초프는 방에서 나왔고 우리 세 사람은 응접실로 돌아왔다. 어떤가 친구? 푸카초프가 웃으면서 말했다. 아름다운 아가씨를 구해낸 소감이. 신부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지 않으려나? 조카딸을 시집 보내도록 해야지. 어때? 내가 신부의 아버지를 대신함세. 시바브리는 신랑 들러리를 쏘고 한판 신나게 버려서 마셔보자고. 문도 닫아 걸고 말이야. 그때 염려하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시바브리는 푸카초프가 하는 말을 듣자 이성을 잃어버렸다. 폐하, 그가 미친 듯이 흥분해서 소리쳤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린요프도 폐하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아가씨는 이곳 신부의 조카딸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요새가 점령될 때 처형된 이반 미로노프의 딸입니다. 푸카초프는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응시했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 그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시바브린의 말이 옳습니다. 나는 딱 잘라 대답했다. 자넨 나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푸카초프는 나무랐다. 그의 안색이 어두워졌다. 그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나는 대답했다. 당신의 부하들 앞에서 미로노프의 딸이 살아있다는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랬다간 그들이 가만 놔두질 않았을 겁니다. 도저히 목숨을 건지진 못했겠지요. 그것도 맞는 말이야. 웃으면서 푸카초프가 말했다. 술 취한 자들이 그 가엾은 처녀를 봐줬을 리가 없지. 늙은 여우 같은 신부 마누라가 그들을 잘 속여 넘겼군 그래. 들어보십시오. 그의 기분이 좋은 것을 보고 나는 말을 이었다. 당신을 어떻게 불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아니,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베풀어준 일에 대해서 내가 목숨으로라도 기꺼이 값을 치르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다만 나의 명예와 기독교인으로서의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내게 요구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시작한 일을 끝마쳐 주십시오. 나와 저 불쌍한 고아를 보내주셔서 하느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죄 많은 당신의 영혼의 구원을 매일 하느님께 빌겠습니다. 푸카초프의 거친 영혼도 이 말엔 감동된 것 같았다. 좋아, 자네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는 말했다. 죽일 놈은 죽이고 용서할 놈은 용서하는 게 나의 주의지. 자넨 그 미인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게. 하느님께서 자네들에게 사랑과 충고를 주시길 바라네. 여기서 그는 시바브린을 향하여 자기 관하에 있는 모든 검문소와 요새의 통행을 내게 허가해 주라고 명령했다. 완전히 풀이 죽은 시바브린은 화석이 된 것처럼 서 있었다. 푸카초프는 요새를 순시하러 떠났다. 시바브린은 그를 따라갔지만 나는 길 떠날 준비를 한다는 구실로 뒤에 남았다. 나는 안방으로 달려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나는 노크했다. 누구세요? 팔라샤가 물었다. 나는 이름을 댔다. 그러자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가련한 음성이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표트르 안드레이치.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아꿀리나 팜필로브나에게로 가 계세요. 저도 곧 그리로 가겠어요. 나는 그녀의 말에 따라 게라심 신부의 집으로 갔다.
신부와 그의 아내가 나를 맞으러 달려나왔다. 사벨리치가 벌써 그들에게 알려준 참이었다. 안녕하셨어요, 표트로 안드레이치 하고 부인이 말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게 해주셨군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여기선 날마다 당신 얘기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가엾게도 당신이 없는 동안 온갖 고생을 다 이겨냈답니다. 그건 그렇고 당신은 어떻게 푸카초프와 그런 사이가 됐나요? 그자가 어째서 당신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잘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그 악당을 고맙게 생각해요. 이제 그만하구려 하고 게라심 신부가 가로막았다. 말을 속에 담아둘 줄도 알아야지. 말이 많으면 구원받기 어려운 법이요. 표트로 안드레이치, 어서 들어와요. 정말 꽤 오랜만이군요. 신부의 아내는 집에 있는 것으로 나를 대접하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에 쉬지 않고 떠들어댔다. 시바브린이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내주도록 어떤 식으로 그들에게 강요했는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얼마나 울며 불며 그들과 헤어지기를 싫어했는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팔라샤를 통해서 자신과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팔라샤는 우리의 하사도 마음대로 부려먹은 아주 약삭빠른 처녀였다. 자기가 어떻게 해서 마리아 이바노브나로 하여금 내게 편지를 쓰도록 충고했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도 그녀에게 내 이야기를 간략하게 들려주었다. 그들의 거짓말이 푸카초프에게 알려졌다는 말을 듣자 신부와 부인은 성호를 그었다. 우리에겐 십자가의 가호가 있어요. 하고 아꿀리나 팜필로브나가 말했다. 하느님, 검은 구름을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그건 그렇고 그 알렉세이 이바느이치는 정말 못된 녀석이에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해스칸 얼굴에 미소를 띄우며 들어왔다. 그녀는 농부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전처럼 검소하고 예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은 채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우리는 양쪽이 다 가슴이 벅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주인 부부는 자기들이 끼어들 때가 아니라고 느끼곤 방을 나가버렸다. 우리는 단둘이 남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끝이 없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요새가 점령될 때부터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자신의 온갖 공포에 쌓인 처지와 비열한 시바브린으로부터 받은 시련에 대해 자세히 얘기했다. 우리는 행복했던 지난 날도 회상했다. 우리는 둘 다 울었다. 이윽고 나는 자신의 생각을 그녀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푸카초프의 세력하에서 시바브린이 지배하고 있는 이 요새에 그녀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적의 포위 아래에서 갖은 참화를 겪고 있는 오렌부르크로 간다는 것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였다. 그녀에겐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나의 부모가 계시는 마을로 가자고 제의했다. 그녀는 나의 아버지가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여 처음에는 망설이고 있었다. 나는 여러 가지로 타일러 그녀를 안심시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공운 있는 군인의 딸을 자기 집에 받아들이는 것을 아버지는 기쁘게 여길 것이며 또 그것을 자신의 의무로 생각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 하고 나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아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운명이 우리를 떨어질 수 없게 결합시켰습니다. 이젠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어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수줍음을 꾸며내거나 까다로운 구실을 대는 법도 없이 소박한 태도로 나의 말을 다 들었다. 그녀도 자신의 운명이 나의 운명과 결합되었음을 느낀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나의 아내가 되지 않겠다고 되풀이했다. 나도 반대하지 않았다. 우리는 뜨겁게 열정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그리하여 우리들 사이의 모든 것이 결정되었던 것이다. 1시간쯤 지나서 하사가 푸카초프의 서투른 글씨로 서명한 통행증을 가지고 와서 그가 나를 부른다고 알렸다. 푸카초프에게 갔더니 그는 이미 길 떠날 준비를 끝내고 있었다. 나 하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박해자이며 악당인 이 무서운 사내와 이별하며 내가 느낀 것을 상세히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째서 진심을 말할 수 없단 말인가.
그 순간 그에게 강렬한 연민을 느꼈다. 나는 그가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있는 그 악당들의 무리 가운데서 그를 끌어낼 수 있기를 열렬히 소망했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그의 머리를 구해주고 싶었다. 그러나 시바브린과 주위에 몰려든 군중 때문에 나는 마음에 가득 찬 모든 것을 끝내 입 밖에 내지 못하고 말았다. 우리들은 사이좋게 헤어졌다. 푸카초프는 군중 속에서 아꿀리나 팜플로브나를 발견하자 손가락을 들어 위협하는 신용을 하며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빡거리고 나서 마차에 올라타더니 베르다 마을로 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는 다시 한번 마차 속에서 몸을 내밀고 내게 소리쳤다. 그럼 잘 가게. 언젠가 또 만나는 날이 있을 거야. 사실 그의 말대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분명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였던가. 푸카초프는 떠났다. 나는 언제까지나 그의 마차가 달려가는 하얀 황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모여든 사람들은 흩어졌다. 시바브린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신부의 집으로 돌아왔다. 우리들이 떠날 준비는 다 되어 있었고 나도 더 지체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의 짐은 모두 사령관의 낡은 마차에 실려 있었다. 마부는 재빨리 말을 메웠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교회당 뒤에 있는 양친의 무덤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나도 함께 가려 했으나 그녀는 자기 혼자 가게 해달라고 했다. 몇 분 후에 그녀는 조용히 눈물에 젖어 말없이 돌아왔다. 마차가 현관 앞에 와닿았다.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팔라샤 그리고 나 이렇게 세 사람이 마차 속 좌석에 타고 사벨리치는 마부석에 기어 올라갔다. 잘 가요. 귀여운 나의 마리아 이바노브나. 잘 가세요. 우리들이 좋아하는 표트루 안드레이치 하고 착한 신부의 아내가 말했다. 조심해서 가도록 하세요. 하나님께서 두 분 모두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길. 우리는 떠났다. 나는 사령관 집의 작은 창가에 서 있는 시바브린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음울한 저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는 이미 패배한 적에게 뽐내고 싶지 않아서 시선을 돌려버렸다. 마침내 우리는 요새의 문을 나와 영원히 벨로그루스크를 떠났던 것이다. 제13장 체포. 노요 마십시오. 직책 때문에 나는 즉각 귀하를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좋소. 각오는 되어 있소. 다만 내가 바라는 것은 먼저 해명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오. 끄냐지닌 중에서. 아침까지만 해도 나를 그토록 고통스럽게 근심하게 만들던 사랑하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함께하게 되다니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고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헛된 꿈만 같았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생각에 잠긴 눈길로 나를 바라보았다가 길을 바라보았다가 하는 모습이 아직도 채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었다. 어느새 2시간가량 지나 우리는 역시 푸카조프의 수중에 있는 다음 요새에 도착했다. 거기서 우리는 말을 갈았다. 말을 재빨리 바꿔 메워주는 속도나 푸카초프가 사령관으로 임명한 수염이 덥수룩한 까자크가 서두르며 우리 일을 친절히 돌봐주는 것으로 보아 우리를 태워다준 마부가 떠들어댄 덕분에 이곳 사람들이 나를 귀족 출신의 최측근으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계속 길을 갔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도시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수염이 덥수룩한 사령관의 말에 따르면 이 작은 도시에는 자칭 황제에게 합류하기 위해 이동 중인 강력한 부대가 머물고 있다는 것이었다. 보초들이 우리를 정지시켰다. 누가 타고 있나? 라는 질문에 마부는 큰 소리로 폐하의 친구분과 그 아내시오 라고 대답했다. 갑자기 한 무리의 경기병들이 무서운 욕설을 퍼부으며 애워쌌다. 밖으로 나와, 이 악마의 친구놈아. 하고 콧수염이 짙은 기병상사가 내게 말했다. 이제 너와 내 마누라에게 한바탕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나는 마차에서 내려 그들의 상관에게 데려다 달라고 요구했다. 내가 장교임을 보자 병사들은 욕하기를 멈추었다. 기병상사가 나를 소령에게 데려갔다. 사벨리치는 혼자서 웅얼웅얼 거리면서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도련님이 폐하의 친구라고요. 불꽃을 피해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격이군요. 아이고 하나님, 대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체 어찌 될까요? 마차가 우리 뒤를 천천히 따라왔다. 5분 뒤 우리는 밝게 불을 켠 자그마한 집에 도착했다. 상사는 나를 보초병에게 맡겨놓고 보고하러 들어갔다. 그는 곧 돌아와서 말하기를 소령님께서 나를 만날 사이가 없으니 영창에 집어넣고 부인만 자기에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 나는 벌컥 화를 내며 고함을 쳤다. 그자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장교님. 기병상사가 대답했다. 다만 상관께서 장교님은 감옥으로 호송하라고 명령하셨고 부인은 상관께 데려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장교님. 나는 현관으로 달려갔다. 보초병들은 나를 붙잡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나는 곧장 방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그곳에는 기병장교 6명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었다. 한 소령이 패를 던졌다. 그를 쳐다보자 그자가 신비르스크의 술집에서 벌인 내기 당구에서 나를 이긴 이반 이바노비치 주리님을 알아본 나는 얼마나 놀랐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외쳤다. 이반 이바니치, 당신이요. 야, 이거 표트르 안드레이치가 아닌가? 어떻게 된 일이야? 어디서 오는 길인가? 그래, 그동안 잘 있었나? 어때? 자네도 판에 끼어들지 않겠나? 고맙소. 그보다는 숙소를 하나 구해주시오. 숙소는 또 뭐야? 여기 나 있는데 머무르게. 그럴 수는 없어요. 난 혼자가 아니니까. 그럼 그 친구도 이리 데려오게나. 친구가 아니라 나는 부인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부인과 함께라고. 자네 어디서 여자를 낚아챘나? 아하, 참 이 친구. 이 말을 하면서 그가 아주 야릇하게 휘파람을 불었으므로 모두들 껄껄대며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몹시 당황했다. 그렇다면 하고 주리는 말을 계속했다. 할 수 없지. 숙소를 마련해 주지. 그러나 유감스러운 걸 옛날처럼 주연이라도 베풀었으면 좋겠는데. 이봐, 거기 사병. 푸카초프의 정부인지 뭔지 하는 여자는 왜 안 데려오는 거야? 그 여자가 고집을 피워. 그 여자에게 겁내지 말라고 잘 말해줘. 우리 나리는 훌륭하신 분이라 절대 이상한 짓은 안 한다고 말이야. 잘 구슬러서 목을 잡아 끌고 오라고.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나는 주린에게 말했다. 푸카초프의 정부라니. 그녀는 고 미로노프 대위의 따님입니다. 내가 포로가 된 그녀를 구출해서 지금 시골의 아버지 댁으로 가려는 길입니다. 그럼 방금 보고가 들어온 건 자네 얘긴가? 제기랄,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지요. 지금은 제발 크게 놀란 그 불쌍한 아가씨를 안심시켜 주세요. 당신의 경기병들이 너무나 놀라게 했어요. 주리는 즉시 이 일을 처리했다. 그는 자기가 직접 한 길로 나와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본의 아닌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사과하고 거리에서 제일 좋은 여관으로 그녀를 안내하도록 상사에게 명령했다. 나는 주린의 숙소에서 묵기로 하고 남아 있었다. 저녁 식사를 끝마친 후 단둘이 남게 되자 나는 주린에게 내가 겪은 모험적인 사건들을 이야기했다. 그는 귀를 기울여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 얘기가 끝나자 그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자네 얘기는 다 좋아. 그러나 하나 좋지 않은 게 있어. 자네는 대체 무슨 귀신에 쓰여서 결혼을 하려는 거지? 나는 명예로운 군인으로서 자네를 속이고 싶진 않네. 나를 믿어. 결혼은 어리석은 짓이야. 무엇 때문에 마누라에게 들볶이고 아이들 돌보느라 시달리려고 드나. 에이, 그만둬. 내 말대로 하게. 대위의 딸로부터 벗어나게. 신비르스크로 가는 길은 내가 다 소탕했으니 위험하지 않아. 내일 당장 그녀를 혼자 자네 부모가 계신 곳으로 보내게. 자네는 나의 부대에 남도록 하고. 자네가 오렌부르크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 다시 한번 폭도들의 소나기에 빠진다면 용케 또 그들로부터 벗어나게 되지는 않을 걸세. 그렇게 하면 사랑에 빠진 어리석은 마음도 저절로 사라져 버릴 것이고 모두 다 잘 될 거야. 나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한편 군인으로서의 의무감이 요앙폐하의 군대에서 일하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주린의 권유에 따라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고향으로 보내고 나는 그의 부대에 남기로 결심했다.
마침 사벨리치가 나에게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내일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모시고 떠날 준비를 하라고 했다. 그는 순순히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도련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제가 도련님을 버리고 갈 수 있겠어요? 그럼 앞으로 누가 도련님의 시중을 들죠? 그리고 양친께선 뭐라 하시겠습니까? 노인의 고집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부드러운 말로 성의껏 그를 설득하기로 했다. 사벨리치, 내 말을 들어보게 하고 나는 말했다. 내 부탁을 들어. 내 은인이 되어주게나. 여기선 시중들 사람이 필요 없을 거야. 만일 자네를 마리아 이바노브나한테 딸려보내지 않으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돌보는 건 내 시중을 드는 거야. 사정만 허락한다면 나는 곧 그 사람과 결혼하기로 결심하고 있으니까. 그러자 사벨리치는 잠옷 놀란 표정으로 손뼉을 탁 쳤다. 결혼한다고요? 그가 되풀이했다. 아직 어린데 결혼을 하고 싶다니.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 하실까요? 또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동의하실 거야. 허락해 주실 거야. 하고 나는 대답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틀림없이 허락해 주실 거야. 나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자네의 도움도 바라고 있어. 아버지나 어머님은 자네를 믿으셔. 자넨 우리를 위해 잘 주선해 주겠지. 안 그래? 노인은 내 말에 감동했다. 아, 나의 표투르 안드레이치 도련님. 하고 그는 대답했다. 장가들 생각을 하시기엔 아직 빠르긴 하지만 그 대신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저렇게 착한 아가씨니까 이 기회를 놓치는 것도 잘못이지요. 뜻대로 하세요. 천사 같은 저분을 모셔다 드리고 충성된 종으로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요. 이렇게 훌륭한 약혼녀에게는 지참금도 필요 없다고요. 나는 사벨리치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주린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흥분되어 열기가 오른 나는 끝도 없이 떠들어댔다. 주리는 처음에는 기꺼이 응대해 주었지만 점점 대꾸가 드물어지면서 엉뚱한 답을 하다가 결국에는 대답 대신 코를 골며 쌕쌕거리는 소리만 들려왔다. 나는 입을 다물었고 곧 그를 뒤따라 잠들고 말았다. 이튿날 아침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갔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제안을 알렸다. 그녀는 그 제안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곧바로 동의했다. 주린의 부대는 바로 그날 도시에서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사벨리치에게 맡기고 부모님께 전할 편지를 쥐어주고는 그 자리에서 그녀와 작별을 나누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안녕히 가세요, 표투르 안드레이치.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지는 오직 하느님만이 아시겠죠. 하지만 저는 영원히 당신을 잊지 않을 거예요. 제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까지 오직 당신만이 제 가슴에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사로잡은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그녀가 떠나갔다. 나는 비통한 기분에 잠겨서 말없이 주린에게 돌아왔다. 주린은 나를 유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했고 나도 기분을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떠들썩하고 거칠게 하루를 보냈고 저녁에 원정에 나섰다. 그것은 2월도 끝날 무렵의 일이었다. 군사행동을 방해하고 있던 겨울은 지나가려 했고 우리 편 장군들은 협동작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푸카초프는 여전히 오렌부르크를 포위하고 있었다. 한편 그의 주위에서는 정부군 부대들이 서로 손을 잡고 사방으로부터 반란군의 소굴로 육박하고 있었다. 폭동에 가담했던 마을들은 우리 군대를 보기가 바쁘게 항복했고 폭도의 무리들은 도처에서 패주했으니 모든 정세는 신속하고도 순조로운 종말을 예고하고 있었다. 얼마 후 골리찌인 공작이 따찌시체보 요새 근처에서 푸카초프를 격파하고 폭도들을 분산시켜 오렌부르크를 해방시켰다. 이것은 반란군에게 최후의 결정적 타격을 준 것 같이 보였다. 주리는 그때 폭동에 가담한 바시키르 일당을 토벌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폭도들은 우리가 나타나기도 전에 흩어져 버렸다. 봄은 우리를 어느 조그만 따따르 마을에 가둬버렸다. 강물이 범람하여 도로들이 다닐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할 일 없이 빈둥대는 가운데 폭도나 야만인들과의 지루하고 시시한 싸움이 곧 끝날이라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그러나 푸카초프는 격파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시베리아의 공장지대에 나타나 그곳에서 새로운 무리를 규합해서 또다시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가 승리를 거두고 있다는 소문들이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시베리아의 요새들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곧 까잔이 점령당했고 자칭 황제가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폭도를 얕잡아 보고 그들이 무력하리라 믿고 태평하게 잠자고 있던 사령관들을 긴장시켰다. 주리는 볼가강을 건너 전진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우리의 행군과 전쟁의 종결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겠다. 다만 간단히 참상은 극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말해두자. 우리는 폭도들의 손에 황폐한 촌락들을 통과하며 주민들이 숨겨두었던 식량을 부득이하게 징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처에서 질서와 행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주들은 숲에 숨어 있었다. 반란군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악행을 일삼았다. 개별부대의 대장들이 독단적으로 형벌을 가하는가 하면 사면하기도 했다. 불길이 흉포하게 휩쓸고 간 광대한 지역 전체의 상황이 끔찍했다. 신이여, 이 무의미하고 무자비한 러시아의 폭동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푸카초프는 이반 이바노비치 미엘리손에게 쫓기며 도주하고 있었다. 얼마 후 우리는 그의 완전한 패배를 알게 되었다. 마침내 주리는 자칭 황제가 체포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행동중지 명령을 받았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는 나도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양친을 포옹하고 그 후 소식을 모르는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만나리라는 생각이 나를 환희의 절정에 올려놓았다. 나는 어린애처럼 껑충껑충 뛰었다. 주리는 웃더니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니, 순탄하지 않을걸. 결혼이라. 쓸데없는 것에 인생을 걸다니. 그러는 와중에도 이상한 느낌이 나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토록 수많은 죄 없는 희생자들에게 피를 뿌리게 한 악한가 그를 기다리는 처형에 대해 생각하노라면 문득문득 소름이 끼쳤다. 나는 안타까웠다. 당신은 왜 총검에 자기 몸을 던져 꽂지 않았느냐? 왜 산탄을 몸으로 받아내지 않았느냐? 그보다 더 나은 방법을 당신은 찾아낼 수 없었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겠는가? 푸카초프에 대한 생각들은 그의 인생의 무시무시한 시기 가운데 한때 내게 베푼 관대함에 대한 기억과 비열한 시바브린의 수중에서 약혼녀를 구해낸 기억들과 뗄래야 뗄 수 없이 결부되어 있었다. 주린이 내게 휴가를 주었다. 며칠 후면 나는 다시 가족들과 함께 있을 것이고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돌연 예기치 못한 위험이 나를 강타했다. 출발하기로 예정된 날, 길 떠날 채비를 다 마치고 막 일어서려는 바로 그 순간에 주린이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굉장히 근심 어린 얼굴로 내가 묵는 농가로 들어왔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찔렀다. 까닭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는 나의 당번병을 밖으로 내보내고 내게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말했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다. 약간 재미없는 일이 생겼어. 하고 종이를 내주며 그는 대답했다. 읽어보게. 방금 받았네. 나는 읽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를 발견하는 대로 체포하여 푸카초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까잔에 설치된 사문위원회에 즉시 호송하라는 각 부대장 앞으로 보낸 비밀 명령이었다. 나는 하마터면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어쩔 수 없어 하고 주리는 입을 열었다.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나의 의무니까. 아마 자네가 푸카초프와 사이좋게 동행했다는 소문이 정부에까지 알려진 모양이야. 그러나 나는 별일 없이 무사히 해결되고 자네가 위원회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기를 바라네. 뭐 풀이 죽을 건 없어. 그럼 떠나도록 하게.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이 없었으므로 사문위원회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즐거운 상봉의 시기를 어쩌면 수개월 늦춰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마차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주리는 나와 우정이 가득 찬 이별의 인사를 나눴다. 나는 마차에 올랐다.
군도를 빼어든 기병 2명이 옆에 앉았다. 우리는 큰 길을 따라 달렸다. 제14장 재판. 세상의 풍문은 바다의 물결. 속담 중에서. 나는 오렌부르크를 무단 이탈한 것밖에는 죄가 될 일이 없다고 확신했다. 나는 간단히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기병 출격은 단 한 번도 금지된 적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전폭적으로 장려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나치게 과격하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었지만 불복종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었다. 그러나 푸카초프와의 친근한 관계는 많은 목격자들에 의해 증명될 수 있었고 최소한 상당히 의심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길을 가는 도중 나는 내내 내가 받게 될 신문에 대해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여러 가지로 궁리한 결과 법정에서는 어쨌든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유리한 변명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불에 타서 허허벌판이 된 까잔에 도착했다. 거리거리마다 집들이 있던 자리에 숫더미가 누워 있었고 지붕도 창문도 없는 그을른 벽들이 삐죽 솟아 있었다. 이것이 바로 푸카초프가 남긴 흔적이었다. 불타버린 도시 한가운데 온전히 남아있는 요새로 나를 데려갔다. 기병들이 나를 당직 장교에게 인계했다. 그는 대장장이를 소리쳐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내 발에 족쇄를 채우고 빈틈없이 단단히 때웠다. 그 다음에 감옥으로 데려갔고 비좁고 어두운 개우리 같은 곳에 혼자 남겨두었다. 사방이 벽이었고 쇠창살이 박힌 아주 작은 창문 하나만 있는 곳이었다. 이런 시작은 전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활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다. 나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을에 찾는 위안에 의지했다. 그리고 순수하지만 갈기갈기 찢긴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문의 달콤함을 처음으로 한 입 베어문 다음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잠들었다. 다음 날 감옥의 간수가 나를 깨우더니 위원회에서 소환했다고 알려주었다. 병사 2명이 나를 호송하여 사령관 집으로 이어진 마당을 통과한 다음 현관에서 멈췄다. 그리고 나를 혼자 안쪽으로 들여보냈다. 나는 꽤 널찍한 홀에 들어섰다. 서류가 가득 쌓인 탁자에는 2사람이 앉아 있었다. 엄격하고도 냉정하게 보이는 나이 지긋한 장군과 인상이 좋은 용모에 민첩하고 시원스러운 태도를 가진 28살가량의 젊은 근위대이였다. 창문 가까이 놓인 다른 탁자에는 귀에 펜대를 꽂은 서계 한 사람이 나의 진술을 기록하려고 서류 위에 몸을 굽히고 앉아 있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성명과 신분을 묻더니 장군은 혹시 내가 안드레이 페트로비치 그리뇨프의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다. 나의 대답에 그는 냉엄한 어조로 내뱉듯 말했다.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이런 수치스러운 아들을 두었다니. 나는 침착한 태도로 비록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던 간에 진상을 솔직하게 해명하면 그 혐의는 없어질 줄 믿는다고 대답했다. 나의 자신만만한 태도가 그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거 뻔뻔스러운 친구로군 그래 하고 그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러나 그따위 소리에 우리가 넘어갈 줄 아나. 이번에는 젊은 쪽이 언제 어떤 동기로 푸카초프의 부하가 되었으며 거기서 어떤 임무를 받아 수행했는가를 물었다. 나는 붕괴한 어조로 장군이며 귀족인 내가 푸카초프의 부하가 될 수도 없고 그에게서 어떠한 임무도 받았을 리 없다고 대답했다. 신문관이 반박했다. 그렇다면 어찌해서 귀족이며 장교인 자네 혼자 자칭 황제로부터 사면받았는가? 다른 동료는 모두 잔혹하게 살해당했는데 말일세. 어째서 이 장교이자 귀족이라는 자가 폭도들과 더불어 사이좋게 잔치에 참석하고 악당의 우두머리로부터 털 외투와 말, 은화까지 선물을 받은 거지. 그런 괴상한 우정이란 것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말이야. 변절이냐 아니면 추악하고 범죄적인 비겁한 행동인가. 나는 근위 장교의 질문에 깊은 모욕을 느끼고 흥분한 어조로 해명하기 시작했다. 푸카초프의 관계가 눈보라치는 초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벨로고르스크 요새 점령 시에는 그가 나를 알아보고 용서했다는 것을 말했다.
또한 나는 자칭 황제로부터 모피 외투나 말을 받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벨로고르스크 요새는 폭도들에 대항하여 최후의 순간까지 사수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비참한 오렌부르크의 포위전에서의 나의 충성을 증언할 수 있는 인물로서 나의 직속 상관이었던 장군의 이름을 들었다. 그러자 냉엄한 노인은 탁자 위에서 개봉되어 있는 편지를 집어들고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군기를 위반하고 군인 선서의 의무를 망각함으로써 근본 반란에 가담하여 그 괴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제목의 혐의자인 소이보 그리노프에 관한 가카이 조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신함. 그리뇨프 소이보는 지난 1773년 10월 초부터 금년 2월 24일까지 오렌부르크에서 근무한 자로 금년 2월 24일에 이 도시를 떠났고 이후로 부대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음. 적의 토항한 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푸카초프의 은거지에 체류했고 자신의 근무지인 벨로고르스크 요새로 푸카초프와 동행했다고 함. 따라서 그의 행동에 관하여 본가는 오직 여기서 그는 읽기를 멈추고 준엄한 어조로 말했다. 어때? 이래도 변명할 말이 있는가? 나는 이미 시작한 진상의 해명을 계속하려 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의 진술과 마찬가지의 솔직한 태도로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려 했다. 그러나 나는 돌연 어떤 억제할 수 없는 혐오감을 느꼈다. 만일 여기서 그녀의 이름을 끄집어낸다면 위원회는 필경 그녀를 증인으로 출두시키리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악당들의 추악한 고발 속에 그녀의 이름이 오를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을 그들과의 대결에 끌어내야 하리라는 무서운 생각에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아 나는 입이 막혔고 어쩔 줄 몰랐다. 신문관들은 나의 답변을 어느 정도 호의를 가지고 듣기 시작한 것 같았으나 나의 혼란된 태도를 보자 또다시 불리한 심증을 품게 되었다. 근위 장교는 나와 고발인가의 대질신문을 요구했다. 장군은 어제의 역적을 불러내라고 명령했다. 나는 나를 고발한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재빨리 문을 돌아보았다. 잠시 후 쇠사슬이 쩔렁거리는 소리가 울리더니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시바브린이었다. 나는 그가 변한 모습에 깜짝 놀랐다. 그는 무서울 정도로 마르고 창백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까맣게 윤이 나던 머리털은 백발이 되었고 자랄 대로 자란 턱수염은 흉하게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힘없는 그러나 거리낌 없는 어조로 나에 대한 고발을 되풀이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나는 간첩 임무를 띠고 푸카초프로부터 오렌부르크에 파견되었다는 것이다. 매일같이 출격한 것은 성내의 모든 상황을 알리는 밀서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나중에는 공공연하게 자칭 황제 편으로 넘어가서 괴수와 함께 각처의 요새를 돌아다니며 가전술책을 써서 동료인 변절자들을 없애버리려고 모함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지위를 빼앗고 자칭 황제가 나눠주는 포상을 독차지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나는 끝까지 그의 말을 잠자코 들었다. 그리고 다만 한 가지 만족하게 생각한 것은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이름이 입에 오르지 않은 일이었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이 자기를 끝까지 거부한 그녀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도 나의 입을 다물게 한 것과 똑같은 감정의 불꽃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벨로고르스크 요새 사령관 딸의 이름은 위원회의 사건 심의에서 아무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다. 나는 더욱 결심을 굳게 하고 신문관들이 무엇으로 시바브린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아까 내가 해명한 사실 이외에 다른 변명은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장군은 우리를 데려가라고 명령했다.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다. 나는 태연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아기를 품은 웃음을 입가에 띄우더니 발에 달린 착고를 집어들고 나를 앞질러 걸음을 재촉했다. 나는 다시 감방으로 끌려갔고 그 후에는 신문을 위한 호출도 받지 않았다. 나에게는 독자에게 전해야 할 얘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모두 내가 직접 목격한 사실은 아니지만 하도 여러 번 들어서 마치 남몰래 내가 현장에 있었던 것 같이 생각될 만큼 매우 상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내 기억 속에 똑똑히 새겨져 있는 것이다.
나의 부모님은 옛사람들 특유의 진정한 친절로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맞아들였다. 그들은 가난한 고아를 돌봐주고 아늑한 거처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하느님의 은혜로 받아들였다. 곧 그들은 진정으로 그녀에게 깊은 애정을 갖게 되었는데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우리들의 관계가 부질없는 풋사랑이라 생각하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 페트루샤가 귀여운 데이의 딸과 결혼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체포되었다는 소문은 집안 식구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래서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양친에게 나와 푸카초프와의 기묘한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녀의 말에는 조금도 미심쩍은 데가 없어 두 분은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몇 번이나 배를 움켜쥐고 웃기까지 했다. 아버지는 왕위의 전복과 귀족의 전멸을 목적으로 하는 추악한 폭동에 내가 가담할 수 있으리라고는 처음부터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사벨리치를 엄중히 신문했다. 그는 내가 푸카초프에게로 손님으로 갔었다는 것과 악당이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숨기지 않았으나 변절했다는 말은 전혀 들은 일도 없다고 맹세했다. 그 말에 늙은 부모님은 마음을 놓고 좋은 소식이 오기만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몹시 불안한 상태에 있었지만 매우 겸손하고 조심성 있는 성품이었으므로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않고 있었다. 몇 주일이 지나갔다. 아버지는 페체르부르크에 사는 친척인 B 공작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공작은 나에 대해 써보냈던 것이다. 편지에는 우선 틀에 박힌 안부의 말이 있은 다음 내가 폭도들의 음모에 가담한 혐의가 불행히도 너무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본보기로 마땅히 극형에 처할 것이었으나 여왕폐하께서 아버지의 공적과 늙은 연세를 참작하시어 죄지은 자식의 감형을 결정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을 면하고 시베리아 벽지로 종신유형에만 처하라는 명령을 내리셨다고 적혀 있었다. 이 뜻밖의 타격은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을 뻔했다. 그는 평소의 굳건한 태도를 잃어버렸고 그 마음의 상처는 애절한 하소연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이럴 수가 있나? 그는 미친 듯이 뇌까리는 것이었다. 내 자식이 푸카초프의 음모에 가담하다니 진작 죽었으면 이런 꼴은 보이지 않을걸. 여왕폐하께서 그놈에게 사형을 면해 주셨다고. 그랬다고 내 마음이 과연 편해질 수 있을까? 나는 사형이 두려운 게 아니야. 고조부님께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성하다고 판단한 것을 고수하시다가 사형대에서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볼린스키, 후르쇼프와 고생을 함께 하셨지. 그런데 귀족이 자신의 서약을 저버리고 강도들과 살인자들과 탈주한 농노들과 행동을 같이 하다니. 우리 집안의 수치이고 치욕이다. 아버지의 절망에 놀란 어머니는 그 앞에서 감히 눈물을 흘리지도 못하고 소문이란 믿을 수 없으며 세상 인심은 요동치는 것임을 말하며 원기를 돌려드리려고 애썼다. 그러나 아버지는 위안을 얻지 못했다. 그 누구보다도 더욱 괴로운 것은 마리아 이바노브나였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무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확신하던 그녀는 내가 그러지 않은 이유를 짐작했고 내가 당한 불행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과 괴로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었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면 나를 구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끊임없이 궁리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궁중영감을 뒤적거리고 있었으나 생각은 먼 곳에 가 있어 이 독서도 그에게 여느 때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다. 그는 옛 행진곡을 휘파람으로 불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털실로 스웨터를 뜨고 있었는데 이따금 눈물이 일감 위에 떨어지곤 했다. 그때 역시 바느질을 하고 있던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갑자기 페체르부르크에 꼭 가봐야만 하겠다며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했다. 어머니는 매우 상심했다. 내가 페체르부르크에 뭐 타러 간단 말이냐. 마리아 이바노브나, 이젠 너마저도 우리를 버리고 싶은 게냐.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자기 미래의 온 운명이 이 여행에 달렸으며 충직함으로 인해 고통당한 사람의 딸로서 세력가들의 도움과 후원을 모색하기 위해 가려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숙였다. 아들의 무고한 죄를 상기시키는 모든 말이 그에게는 고통스러웠고 마음을 찌르는 꾸지람으로 들리는 것이었다. 그럼 갔다 오렴.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린 내 행복을 방해할 생각은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내게 변절자로 낙인 찍히지 않은 좋은 신랑감을 주시기를 바란다. 그는 일어서서 밖으로 나갔다. 어머니와 단둘이 남은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자기 계획의 일부를 어머니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껴안고 계획한 일들이 모쪼록 좋은 결과를 내기를 신께 기도했다. 부모님은 마리아 이바노브나가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고 며칠 후 그녀는 충실한 하녀 팔라샤와 역시 충직한 하인 사벨리치와 함께 길을 나섰다. 나와 강제로 헤어지게 된 사벨리치는 내 약혼녀로 인정받은 마리아 이바노브나를 섬기고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무사히 소피아에 도착했다. 그리고 당시에 궁정이 짜르스코 예셀로로 옮겨와 있다는 사실을 역참에서 알게 되자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다. 칸막이 너머에 있는 구석진 방이 그녀에게 배정되었다. 역참직의 아내는 즉시 그녀와 말문을 트더니 자신이 궁중에서 날로 떼는 사람의 조카라고 밝히고 궁중 생활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죄다 미주알 고주알 알려주었다. 여왕 폐하께서 보통 몇 시에 기상하시고 커피를 마시는지, 언제 산책을 하시고 그때 어떤 고관대작들이 수행하는지, 폐하께서 어제 식사를 하시며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저녁에는 누구를 영접하셨는지 등을 이야기했는데 한마디로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이야기는 역사 기록의 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후손들에게 귀중한 가치를 가질 수도 있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주의 깊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정원으로 갔다.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공원의 오솔길이라든가 여기저기 걸려있는 다리를 지날 때마다 그 내력을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산책에 지친 두 사람은 서로 매우 만족한 기분으로 역참에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혼자 살짝 공원으로 빠져나왔다.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태양은 싸늘한 가을의 입김을 받아 이미 노랗게 단풍이 든 보리수 꼭대기에 비치고 있었다. 널따란 호수는 잔잔히 빛나고 있었다. 잠이 깬 백조들이 호숫가에 그늘을 이루고 있는 감목돈불 밑에서 의젓한 자태로 미끄러져 나왔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바로 얼마 전에 표트루 알렉산드로비치 로만체프 백작의 전승기념비가 세워진 아름다운 잔디밭 근처를 거닐고 있었다. 벼랑간 영국종의 흰 개가 그녀를 보고 지저대며 달려왔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 멈춰섰다. 바로 그때 상냥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서워 말아요. 그 개는 물지 않으니까.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어떤 기부인이 기념비 맞은편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그 벤치 한쪽 끝으로 가서 앉았다. 부인은 유심히 그녀를 바라보았고 마리아 이바노브나도 몇 번인가 겪는 줄로 부인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훑어볼 수 있었다. 부인은 새하얀 아침 복장에 실내모를 쓰고 두꺼운 덧저고리를 껴입고 있었다. 나이는 40 안팎으로 보였고 살찐 불그레한 얼굴은 위엄과 평온함을 보였다. 푸른 눈과 가벼운 미소는 말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다. 부인이 먼저 침묵을 깨뜨렸다. 이고장사랑 같이 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전 어제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어른과 함께 왔나요? 아니요, 저 혼자 왔어요. 혼자라고? 아직도 나이가 어린 아가씨가 어떻게? 저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당신은 물론 어떤 용건이 있어서 이곳에 왔겠지요.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여제폐하께 청원을 올리려고 왔어요. 당신은 고안이 아마도 어떤 불공정한 처사나 모욕당한 일에 대해 호소하러 왔겠군요. 아니에요. 저는 재판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비를 호소하려고 왔습니다. 실례지만 물어봅시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저는 미로노프 데이의 딸입니다. 미로노프 데이라니? 오렌부르크 요새 가운데 한 곳의 사령관이었던 바로 그 사람 말인가요? 맞아요. 부인은 감동받은 것 같았다. 양해하세요. 그녀는 한결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내가 당신 일에 함부로 간섭하는 거라면 말이에요. 하지만 나는 자주 궁정에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청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보세요. 어쩌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일어서서 공손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다.
처음 만나는 이 기부인이 가진 모든 것에 어쩐지 그녀는 마음이 끌리고 신뢰의 정이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호주머니에서 차곡차곡 접은 종이를 꺼내 그것을 이 초면의 보호자에게 내주었다. 부인은 소리 없이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의 깊게 동정어린 표정으로 읽어내려가던 부인의 안색이 갑자기 변했다. 부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상냥하고 다정스럽던 얼굴이 아주 엄한 표정으로 굳어버린 것을 보고 놀랐다. 당신은 그리노프의 일을 탄원하는 건가요? 하고 부인은 쌀쌀하게 말했다. 여왕께서도 그 사람은 용서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이 역적편에 붙은 것은 무식하거나 경솔해서가 아니라 양심이 없는 악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이니까요. 아니에요. 그건 잘못하신 거예요. 하고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소리쳤다. 어째서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몹시 흥분한 부인이 반박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전부 다 말씀드리겠어요. 그는 오직 저를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일을 다 감수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가 재판정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오로지 저를 사건에 끌어들이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녀는 우리 독자들이 이미 잘 아는 사실들을 열심히 이야기했다. 부인은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다. 당신은 어디에 묵고 있나요? 나중에 그녀가 물었다. 안나 블라시에브나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대답을 듣자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아, 알아요. 그럼 잘 가요. 우리가 만났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당신 편지에 대한 응답을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그녀는 일어섰고 차양으로 덮인 오솔길로 들어섰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기대를 가슴 가득히 안고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집으로 돌아왔다. 여주인은 가을 아침 일찍 산책을 다녀왔다고 그녀를 나무랐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젊은 여성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사모바르를 가져왔다. 차 한 잔을 핑계 삼아 그녀는 끝없는 궁중 비하를 늘어놓을 참이었는데 마침 그때 왕실마차가 집 앞에 멎더니 시종이 들어와서 요왕폐하께서 미로노프의 딸을 궁전으로 초대하셨음을 알렸다.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깜짝 놀라 정신없이 허둥대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하느님, 그녀가 외쳤다. 요왕폐하께서 당신을 궁으로 부르셨대요. 그분께서 당신에 대해 어찌 아셨을까? 그런데 당신은 여왕님 앞에 어떻게 나서려고 그래요? 궁중에서 걷는 법도도 모를 텐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갈까요? 그러면 무엇이든 미리 조심하도록 살짝 알려줄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여행복 차림으로 어떻게 궁전에 가겠다는 거예요? 산파 알몸에게 사람을 보내서 노란 치마라도 빌려올까요? 시종은 폐하께서 마리아 이바노브나 혼자 입고 있는 그대로의 옷차림으로 들어오라 하셨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주저할 일은 없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마차에 올라타고 안나 블라시예브나의 충고와 축복을 받으며 궁중으로 향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우리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 것이라 짐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려 금방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몇 분 후에 마차는 궁전 앞에 멈추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울렁거리는 가슴을 안고 층계를 올라갔다. 눈앞에 커다란 문이 양쪽으로 열렸다. 그녀는 시종의 안내를 받으며 텅 빈 웅장한 방을 몇 개나 지났다. 마침내 닫힌 문 앞에 다다르자 시종은 아래고 오겠다고 말하며 그녀를 혼자 남겨두고 들어갔다. 이제 곧 여왕폐하 어전에 나서게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서 있는 곳조차 어려울 지경이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여제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다. 몇 명의 시녀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다가 마리아 이바노브나에게 공손히 길을 비켜주었다. 여왕은 부드러운 얼굴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그 얼굴을 보자 아까 자기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털어놓은 바로 그 기부인이라는 것을 알았다. 여왕은 그녀를 가까이 불러 미소를 띄우며 말했다. 나는 약속대로 그대의 소원을 풀어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신의 일은 끝났습니다. 나는 당신 약혼자의 무죄를 믿습니다. 여기 편지가 있으니 미래의 시아버지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해요.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여왕의 발 앞에 몸을 던졌다. 여제는 그녀를 일으키고 입을 맞추었다. 여제는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당신이 부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나는 미로노프 데이의 따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은 하나도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활을 돌보는 책임을 내가 맡도록 하겠어요. 가엾은 고아에게 친절을 베풀어 준 뒤 여제는 그녀를 물러가게 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같은 마차를 타고 궁전을 떠났다. 그녀가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그녀의 얼굴을 보기가 무섭게 질문을 퍼부었으나 그녀는 아무렇게나 몇 마디 대꾸해주고 말았다. 안나 블라시예브나는 그녀의 건망증이 불만스러웠지만 어수룩한 시골뜨기의 소심함 탓으로 돌리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다. 마리아 이바노브나는 빼제르부르크를 한번 구경해 보겠다는 호기심도 보이지 않은 채 바로 그날로 시골을 향해 떠나버렸다. 표트르 안드레이치 그리뇨프의 수기는 여기서 끝난다. 그의 가문에 전해 내려온 말에 의하면 그는 1774년 말에 특사령에 의해 석방되어 푸카초프를 처형하는 현장에도 참석했는데 푸카초프는 군중 속에서 그를 알아보고 1분 후면 숨이 끊어져 피투성이가 되어 사람들에게 전시될 그 머리를 흔들어 보였다고 한다. 그 후 표트르 안드레이치는 곧 마리아 이바노브나와 결혼했다. 그들의 자손은 지금도 신비르스크 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XX로부터 30베르스타가량 떨어진 곳에 10사람의 지주들에게 속한 마을이 있다. 그곳 지주들의 저택 외딴채 가운데 한 곳에는 에카테리나 2세의 친필로 된 편지가 유리틀에 넣어 걸려 있다. 그것은 표트르 안드레이치의 아버지에게 보낸 것으로서 편지에는 그의 아들의 결백과 미로노프 데이의 딸의 총명과 고운 마음씨에 대한 칭찬의 말이 쓰여져 있다. 또한 표트르 안드레이치 그리뇨프의 수기는 그의 손자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자기 조부의 수기와 같은 시대에 관한 저술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공해 준 것이다. 우리는 그의 일가 친척들의 양해를 얻어 각장의 첫머리에 적당한 제사를 붙이고 약간의 고유 명사를 임의로 변경하여 단행본으로 출판키로 한 것이다. 1836년 10월 19일 발행인